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축농증으로도 불리는 부비동염은 우리 코 주변의 뼛속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고름이 생길 수도 있죠. 부비동이라는 공간은 우리 눈과 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코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교적 흔해서 소홀하기 쉬운 부비동염은 코골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만성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이선희의 제2에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쪽은 참 복잡하고 크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우리 얼굴의 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코 주변 얼굴뼈 속의 공간이 부비동인데요.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부비동염의 위험인 건데요. 축농증으로도 불리는 부비동염은 어떤 질환인지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슬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비동염은 비교적 흔하지 않나요? 흔히 말하는 축농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병의 의학적인 이름이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부비동염 때문에 내원하실 정도로 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코질환입니다. 네. 비염이나 감기가 코 안 점막에 생기는 것이라면 부비동염은 코 주변의 뼛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부비동에 염증과 고름이 생기는 병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부비동은 어디를 말하나요? 네, 부비동은 쉽게 말해서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들을 뜻합니다. 예. 우리 얼굴뼈에는 양쪽 뺨의 상악동, 그리고 이마의 전두동, 예. 눈 사이의 사골동, 그리고 머리 깊숙한 곳인 저평동까지 좌우에 각각 4군데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평소에 공기로 가득 차 있고 점액을 내보내면서 코 안의 환기와 습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눈이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위치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부비동 주변에는 눈과 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에 생기는 염증이 심해지면 네. 눈이나 뇌 쪽으로 염증이 번져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공기가 잘 통하고 깨끗해야 할 그 빈 공간들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붓고 또 출입구가 막히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부비동 안에 콧물과 고름이 고이고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통증과 불편감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부비동염의 원인이 뭘까요? 오래도록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부비동은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드나들면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점액이 밖으로 잘 흘러나와야지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코 점막이 심하게 붓거나 네. 코 안에 물혹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부비동의 작은 출입구가 막히게 되면 예. 환기가 안 되고 점액이 고이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균 때문이라기보다 네. 코 안에 구조적인 변형이 있거나 점막 자체의 만성적인 면역 염증 반응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네.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코 점막이 붓고 콧물이 가득 차서 코가 막히거든요. 네. 코로 숨을 쉬기 어렵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곧 부비동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을 오래 방치하면 코 점막이 계속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비물이 잘 빠지지 않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부비동염이 발생하거나 만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다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비동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격 만곡증이나 코 안의 구조적인 문제, 천식, 흡연, 미세먼지와 같이 네.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있으면 위험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증상을 참고 방치하기보다는 네.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부비동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히 콧물이나 재채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비동염의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랑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부비동염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물혹이 함께 있다면 면역학적인 부분에서도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만성 부비동염 환자 중에서 코 안에 물혹, 그러니까 비용종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물혹은 우리 몸의 면역계 중에서도 특히 알레르기나 천식과 관련된 호상구 등의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네. 점막이 변형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물혹이 동반된 만성 부비동염은 네. 단순히 세균 감염이 아니고 면역학적인 만성 염증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비동염을 축농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코 안도 붓고 또 콧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누런 콧물입니다. 네. 이 콧물이 앞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 코 뒤로 넘어가면서 목으로 내려가는 후비루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코 막힘이 자주 있고 그리고 뺨이나 이마, 눈 주변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후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기침이 나거나 코 안에서 퀴퀴한 냄새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부비동염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감기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감기 기운이 열흘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거의 다 나아가다가 다시 악화된다면 네. 급성 부비동염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38도 이상으로 고열이 동반되고 네. 뺨이나 이마, 눈 주변에 국소적으로 안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만성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기도 하던데요. 네, 모두 만성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속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증상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콧물이나 코막힘 외에 다른 증상들도 많던데요. 네, 증상이 한 달 이내에 없어지면 급성이라고 하고 네.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봅니다. 네. 만성이 되면 급성처럼 심한 고열이 나거나 격렬하게 안면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네. 대신에 지속적으로 코가 막히고 만성 피로감이 생기고 후각이 저하되고 네. 그리고 코에서 악취가 생기거나 만성 기침 같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증상들이 불편감을 줍니다. 치료에서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부비동염 치료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약 2, 3개월 정도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하고 코 세척을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네. 수술을 고려합니다. 네. 또 코 안에 약물로는 없어지지 않는 물혹이 많아서 부비동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에 네. 그리고 코 안에 구조가 너무 심하게 변형돼서 공기가 거의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나요? 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예전에는 입술을 들고 뼈를 깎아내면서 하는 좀 비교적 큰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네.
지금은 가느다란 내시경을 코 안으로 넣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합니다. 네. 피부를 절개 안 하고 코 안에서 병든 점막과 물혹만 제거하고 부비동의 자연 출입구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재발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구조적인 폐쇄가 있거나 단순하게 염증성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 예후가 좋고 네. 완치율이 높습니다. 네. 다만 축농증은 수술해봐야 또 재발한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이런 소문이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면역학적인 원인인 천식이나 알레르기 동반, 심한 물혹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수술로 길을 잘 열어둔 후에도 집에서 꾸준히 코 세척을 하고 코에 스프레이를 쓰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부비동염 치료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시작을 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술보다 약물 치료가 더 많은 편이긴 한가요? 네, 대다수의 환자분들, 특히 이제 급성 부비동염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네. 만성 환자분들도 첫 단계는 항상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생물학적 치료제라고 해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항생제뿐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에는 적절한 기간 동안에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도 코 점막의 붓기를 빼주는 점막수축제, 끈적한 콧물을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주는 점맥 용해제, 네. 그리고 알레르기가 동반됐다면 항히스타민제, 이런 다양한 약들이 환자분의 증상과 원인에 맞춰서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도 있지 않나요? 코막힘에 쓰이는 것 같던데요.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코 스프레이는 비충혈 제거제인데요. 네. 이것은 일주일 이상 쓰면 오히려 코 점막이 더 붓게 되는 부작용인 약물성 비염이 생깁니다. 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국소용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성분이 아예 다릅니다. 아, 네. 이 약은 점막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고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개월 이상 장기 사용해도 안전하고 네. 오히려 꾸준히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부비동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부비동의 구조를 생각할 때 다른 위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비동 주변에는 눈과 뇌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염증이 눈 쪽으로 번지면 눈꺼풀이 심하게 붓고 눈이 튀어나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력까지 이를 수 있는 안화봉화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이 더 위쪽에 뇌로까지 퍼지게 되면 뇌수막염이나 뇌농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네. 부비동염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네.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건데요. 소아 청소년기의 부비동염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이들의 부비동염에서는 혹시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있던데요. 네, 아이들은 성인보다 부비동의 크기가 작고 네. 통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부비동염으로 더 쉽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다행히 성장하면서 얼굴뼈라든지 부비동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소아기 부비동염이 모두 성인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부비동염이 심하면 코막힘이 계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코골이 등의 수면 문제가 생기면 성장에도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비동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코 세척이라고 하죠. 식염수로 매일 세척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면 점막에 고여있던 진한 콧물과 농을
직접 밖으로 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동시에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자극을 줄여주고 그리고 점막 표면에 있는 미세한 털인 섬모들이 다시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서 치료와 재발 예방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부비동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초기 치료를 위한 의심 증상이 있을까요? 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코감기에 걸렸을 때는 초기에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 적절한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치유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슬아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상은의 담다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40대 여성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일상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아프거나 어디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하루에 한 번씩 두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한 몇 분? 그러다가 다시 안 아파요. 근데 오늘 하루만 그럼 괜찮은데 거의 자주 그래요. 그래서 AI도 물어보고 자주 찾아봤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스트레스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데를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한 2, 3년 전? 한 번씩 머리가 아파요. 머리랑 눈이 같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약간 인상을 쓴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걷거나 달릴 때도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작업할 때 한 번씩 좀 머리가 아플 때 답답한 게 이유 없이 아프고 저희 엄마는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알려주시면 할 것 같아요. 네.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제 뭐 두통을 평생 한 번도 뭐 경험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하고요. 네. 뭐 두통이 뭐 흔한 증상이라고 해서 뭐 모두 두통을 넘겨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두통도 있지만 네. 뭐 편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질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머리가 아프다는 것보다는 어떤 두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원인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질환 없이도 그냥 두통 자체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다른 문제가 원인이 돼서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감염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뇌혈관이라든지 머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어떻습니까? 표현도 여러 가지잖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머리 전체가 무겁고 뭐 꽉 조이듯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쪽 머리가 막 욱신욱신 뛰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뭐 띠를 두른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그다음 눈 뒤쪽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머리 전체가 무겁다, 뭐 욱신거린다, 쪼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시는 건데요.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원인이 짐작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양쪽이 뭐 띠로 조이는 것처럼 묵직하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긴장성 두통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쪽 머리가 좀 욱신욱신 뛰듯이 아프면서 움직일 때 심해지고 뭐 메스껍거나 빛이라든지 소리에 조금 예민한 이런 게 동반이 된다면 그 편두통에 더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늘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아픈 두통이 있고 뭐 눈 주위가 아프고 그다음에 눈물이나 콧물이 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제 부비동이라든지 눈 쪽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증상 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이거 원인을 또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의 강도나 지속 시간 또 주기적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실 이 두통을 평가할 때 네. 얼마나 아픈지만큼이나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도 함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지나가는 두통도 있고 네. 몇 시간에서 뭐 길게 며칠까지 이어지는 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경우하고 네. 매일 반복되는 경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통의 패턴이 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예전부터 비슷하게 반복되는 두통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거라든지 아니면 횟수가 점점 잦아지거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두통이 워낙 흔해서 한 번씩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진통제를 먹어서 가라앉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사실 뭐 피곤하거나 뭐 잠을 못 잔 뒤에 생기는 이런 두통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복용할 때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통이 가끔 나타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하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통제를 드시면 좋아진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통을 이제 참기만 하시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두통이 새롭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게 점점 더 자주 심하게 아프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예전처럼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두통이 잡히지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거의 진통제를 달고 산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만큼 자주 오래 드셔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필요할 때 적절하게 복용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복용하시면 오히려 두통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약을 드시고 좋아졌는데 이 횟수가 좀 늘어나면서 약효가 떨어지고 다시 두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15일 이상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3개월을 넘게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한 번은 어떤 원인 때문에 두통이 생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은 40대 여성인데요. 2, 3년 전부터 두통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세요. 두통 증상과 함께 눈으로도 통증이 있어서 자꾸 인상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통이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일단 뭐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두통뿐만 아니라 뭐 속이 메스껍거나 빛하고 좀 소리에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눈앞이 좀 번쩍거리거나 뭐 지그재그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좀 시야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좀 충혈되면서 심하게 아프시거나 시야가 좀 흐려지고 시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적인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두통이 있을 때는 동반되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걷거나 달리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증상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으실 때는 그러니까 언제 아픈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걷거나 달릴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있던 두통이 움직이면서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일하는 중에도 생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걷거나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달리기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또 생기는 이제 운동 유발 두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통증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활동을 멈추면 바로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짐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40대의 나이를 생각하면요. 뇌 건강이라든지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라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두통은 흔하지는 않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이 뭉치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두통의 획수라든지 강도가 변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두통의 강도가 심해지고 잦아드는 빈도가 좀 잦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진료를 받으시고 뇌 혈관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통으로 고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뭘까요? 또 어느 과로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난감한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통 검사라고 하면 이제 CT나 MRI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의 양상에 대한 문진하고 이 신경학적 진찰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함께 나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이제 가정의학과라든지 이제 내과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반복되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경과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충혈되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야에 좀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또 안과를 보시는 게 또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작정 CT나 MRI를 찍는 건 아니고 진찰 결과라든지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검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자신에게 좀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순서입니다. 그럼 두통이 언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일기처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판단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통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증상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 기록하시는 게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일기를 길게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두통이 시작된 날짜, 시간,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느 부위가 어떤 느낌으로 아팠는지, 그다음에 이제 통증의 강도를 뭐 0점에서 10점 정도로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스꺼움이라든지 시야 변화라는 이런 동반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스트레스하고 운동하고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생리주기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시고 병원에 가서 이 기록을 보여주시면 의료진이 이제 두통의 종류라든지 치료 방향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20대 여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30분 달리기를 목표로 하는 12주짜리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과체중이고 좀 많이 나가는데, 일단은 지금은 30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서 식단도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 3, 4일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체형이나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공복유산소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복유산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이 달라가지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요.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밤에 한 9시 반, 10시쯤에 나가서 운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공복유산소를 해라 라는 분들도 계시고, 탄수화물을 먹고 해야 된다, 저녁에 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번화가에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뛰기 좀 적합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 15분에 걸리고요. 15분 동안 걸어가서 인터벌 러닝으로 26분씩 하고 스트레칭하고 다시 15분 걸어서 집에 오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 좋은지,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두 개 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운동 초보자들한테는 궁금한 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제가 5번째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조금 아프고 다음날 피곤하더라고요. 일단은 뛰다 보면은 제가 뛸 장소에 진짜 러닝 하시는 분들 많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게 전문적인 장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아리에 압박밴드도 하고 계시고 무릎에 그 관절 보호한다고 그것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초보자에게 적절한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제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물을 최소 1.5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마시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물을 한 1리터에서 1.5리터를 더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4리터 정도를 마시게 되는데 괜찮을지,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운동을 시작한 건 아주 좋은 결심이죠. 요즘 인터벌 운동이 유행처럼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인터벌 운동이 뭔가요? 그러니까 인터벌 운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운동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네. 강한 운동하고 이제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이제 휴식을 이제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달린 뒤에 천천히 걷고 다시 달렸다가 또 걷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인터벌 운동이라 해서 무조건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 몸을 좀 달리기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인 달리기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리기는 한 번 정한 속도로 비교적 계속 이어가는 운동이라면 네. 인터벌 운동이라는 거는 이 숨이 차는 구간하고 회복되는 구간을 이제 번갈아 반복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벌 운동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같은 분들은 이제 달리기를 오래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중간에 걸으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뛰는 자극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심폐지구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사연 주신 분은 인터벌 러닝을 하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게 많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진료실에도 굉장히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오래 뛰고 더 빠르게 뛰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 시간이라든지 속도 횟수를 한꺼번에 늘리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천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 날 약간의 피로감은 있지만 뭐 통증 때문에 뭐 걷기가 불편하다 이런 게 없어야지만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회복 상태라든지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과 휴식을 좀 반복을 하고 뛰다가 걷다가 이제 반복하는 운동이라서 체력이 약한 분들도 실천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공복에 하는 게 좋다. 밥을 먹고 뛰어야 한다. 아침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가 봅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공복에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는 동안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체지방이 반드시 더 많이 빠진다고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는 사실 전체 그 식사하고 활동량을 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또 너무 많이 하고 바로 뛰시면 이제 속이 또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복 상태에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분이라고 하면은 굳이 식사를 안 하시고 또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라든지 이제 빵처럼 부담이 좀 적은 음식을 조금 먹고 운동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하시는 운동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운동을 하는 게 자기 생활에 좀 잘 맞고 운동하시고 나서 잠을 자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내가 무리 없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분은 운동하면서 무릎 통증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운동 전에 무조건 앉아서 뭐 다리를 쭉 늘리고 오래 버티는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준비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기 전에 그러니까 굳어 있는 몸을 이제 조금 체온을 올리고 그다음에 관절과 근육을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뭐 이런 것들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처럼 운동 장소까지 15분을 걸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걷기 자체가 아주 좋은 준비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신 뒤에 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을 몇 번 하시고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네.
약간 걷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인 것 같은데 막상 하려면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여러 동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몸을 좀 데우는 느낌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시거나 네. 아니면 까치발을 드는 동작,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걷는 동작 같은 거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쪽씩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거나 가볍게 이제 스쿼트 동작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끝나신 뒤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몸을 이제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충분하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는 몸을 조금 데우고 운동 후에는 천천히 식혀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마시는 부분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을 거의 4리터를 마신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닐까요? 사실 뭐 4리터라는 양만 듣고 뭐 많다 적다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네. 뭐 체격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아니면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수분량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평소에 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억지로 4리터까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마실수록 또 딱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또 많은 물을 몰아서 마시게 되면은 이 몸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또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냥 운동 전후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으시고요. 갈증이라든지 땀의 양을 보면서 적절하게 좀 조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의 장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결심하고 실천을 하는데요. 그만큼 조심할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이제 수없이 이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시작할 때 이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하고 폐, 그다음에 이제 관절, 근육들이 좀 적응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달리는 날 사이에 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기만 하시기보다는 네. 가볍게 걷기라든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한낮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도가 높은 날에는 평소보다 이제 속도하고 운동 시간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네. 회복하는 과정도 좀 중요한 편입니다. 뛰는 운동에서도 자세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선부터 팔다리 움직임까지 방법이 있던데요. 사실 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보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좋은 자세라는 거는 힘을 잔뜩 주고 좀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몸에 이제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이고 이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선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앞을 보시고 어깨는 힘을 빼시고 그다음에 상체 같은 경우는 너무 허리를 숙이지 않는 자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팔꿈치라든지 팔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뒤로 편하게 흔들어주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도 중요하다면서요? 예,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달리는 이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입으로 이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억지로 이제 코로만 숨을 쉬려고 하면 답답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으로 쉬시는 것도 이제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괜찮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로 그 강도를 잡으셔야 되냐면 달리시면서 그러니까 몇 마디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 네. 예, 이런 정도로가 비교적 적당한 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조차 힘들 정도로 네. 뛴다라고 하면은 그건 본인한테 좀 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공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